오늘은 2022년도 한예종 지정희곡으로 선정된 브레이트의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입니다. 작가 브레이트. 그는 초기에는 무정부주의적 경향을 보였으나 1920년대 후반부터는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여 좌파적 성향을 작품에 이입하기 시작했다. 1933년 나치스가 독일 정권을 장악하고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날조하자 신발보다 더 자주 나라를 바꾸며 스위스, 체코, 스웨덴, 핀란드로 정처 없이 망명을 떠난다. 그렇게 각국을 전전하면서 정치적 의식을 드러내는 시를 쓰는 한편 나치즘을 비판한 희곡 1938년작인 제3제국의 공포와 참상, 30년 전쟁을 주제로 한 1941년작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을 집필했다. 브레이트의 희곡은 이야기를 잘 진행하다가도 이건 현실이 아닌 연극이야 라고 말하는 듯 극중 인물이 관객에게 말을 하거나 갑자기 조명이 바뀌며 노래하는 장면이 끼어드는 등 극으로의 몰입을 방해하며 감정이입을 막는다. 이것이 그가 도입한 생소화, 낯설게 하기의 기법이다. 이런 기법은 관객으로 하여금 극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며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발견하게 해준다.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의 배경. 브레이트의 망명 시절인 1939년에 발표되고 1941년 치리히에서 초연되었다. 막과 장의 구별을 따르는 전통적인 희곡 형식이 아니라 12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나열식 희곡이다. 30년 전쟁의 연대기라는 부제가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작품의 배경은 30년 전쟁, 1618년부터 1648년, 구교와 신교 간의 종교전쟁이다. 12년간 유럽 각지의 전쟁터를 유랑하면서 포장마차를 이끌고 장사를 하는 안나 피어링과 그녀의 배다른 세 자식의 몰락 과정을 전쟁의 승리와 패배의 과정과 함께 묘사하고 있다. 작품에서는 여러 가지 모순된 상황과 모순적 인간상이 제시된다. 전쟁을 통해 이득을 추구하다가 결국 전쟁 때문에 자식들을 잃게 되는 억척어멈의 개인적 상황은 모순적이고 비참하다. 첫째 아들 아일리프는 용기 때문에, 둘째 아들 슈바이처카스는 정직함 때문에 목숨을 잃고, 딸 카트리는 동정심 때문에 변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 전쟁 상황에서 소시민들이 미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의 줄거리. 억척어멈으로 불리는 종군상인 안나 피어링은 두 아들 아일리프와 슈바이처카스 그리고 딸 카트린과 함께 군대를 따라 포장마차를 끌며 전쟁 지역을 다닌다. 그녀는 전쟁을 사업으로 간주하고 오직 전쟁만이 자신과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1624년 스웨덴 체류시 한 교활한 모병꾼이 아들 아일리프를 설득하여 군에 데리고 간다. 그러나 용감한 아일리프는 전쟁터에서 만용을 부려 처형된다. 둘째 아들 슈바이처카스는 정직함을 인정받아 군대의 회계를 맡는다. 그러나 구교 군대의 습격으로 궁고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다 체포되고 억척어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살당한다. 스웨덴 왕이 전사하고 평화가 계속되자 억척어멈은 장사가 되지 않아 오히려 파산 지경에 이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딸 카트리는 황제군 군대가 신교도 도시 할레를 위협하자 농가의 지붕에 올라가 할레의 시민을 깨우는 북을 두드리다가 총살당한다. 억척어멈은 두 아들과 딸을 잃었다. 자신의 생계와 자녀를 빼앗아간 전쟁의 폐해에 직면해서도 억척어멈은 전쟁이 인간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을 깨닫지 못하고 극이 끝날 때에도 여전히 장사를 하러 포장마차를 이끌고 군대를 따라간다. 베르톨트 브레이트작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 나오는 사람
억척어멈, 카트린, 그녀의 딸이자 벙어리이다. 아이립, 큰아들인, 슈바이처 카스, 작은아들, 모병꾼, 상사, 취사병, 용병대장, 군목, 병기장교, 이베트 포티에, 눈가리개를 한 사나이, 다른 상사, 늙은 대령, 서기, 젊은 병정, 늙은 병정, 농부, 농부 마누라, 젊은이, 노파, 다른 농부, 그의 아내, 젊은 농부, 식구, 병정들, 목소리. 제1장 1924년 봄. 용병대장 옥센스테르나는 폴란드 원정을 위하여 달라르네에서 모병을 하고 있다. 억척어멈이라고 불리우는 이동주버의 주인 안나 피얼링은 아들 하나를 잃게 된다. 도시에서 멀지 않은 국도변 상사와 모병꾼이 떨며 서 있다. 제2장 1625년에서 26년에 억척어멈은 스웨덴 군을 따라 폴란드를 통과한다. 발호프 성체 앞에서 그녀는 아들과 재회한다. 그녀는 거세한 수탉 한 마리를 유리하게 팔아 넘기고 대담한 아들은 영예로운 나날을 보낸다. 용병대장의 진영, 그 옆에는 취사장, 대포의 울음, 취사병이 거세한 수탉을 팔려는 억척어멈과 다투고 있다. 제3장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억척어멈은 핀란드 연대의 일부에 휩쓸려 포로가 된다. 그녀의 딸과 포장마차는 구출할 수가 있지만 그녀의 정직한 아들은 죽게 된다. 진영 오후 연대기가 장대에 매달려 있다. 억척어멈은 잡동사니 상품이 너절하게 걸려있는 포장마차와 커다란 대포 사이에 빨랫줄을 메고 카트린과 같이 대포 위에 널려있는 빨래를 손질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녀는 어느 포병 장교와 총알 한 자루를 놓고 흥정을 한다. 이젠 출납겨운의 제복을 입은 슈바이처 카스가 바라보고 있다. 예쁘장한 이벤트 포티에가 꼬냑을 한 잔 앞에 놓고 얼룩덜룩한 모자를 꿰매고 있다. 그녀의 빨간 뾰족 구두는 옆에 벗어놓고 긴 양말에 발을 드러내고 있다. 제4장 억척어멈은 대항복의 노래를 부른다. 장교 막사 앞 억척어멈이 기다리고 있다. 막사에서 서기가 내다본다. 제5장 2해가 지나갔다. 전쟁은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번져나갔다. 억척어멈의 작은 포장마차는 폴란드, 모라비아, 바이에른, 이태리, 그리고는 다시 바이에른 지방으로 쉴 새 없이 질주하였다. 1631년 박테부르크 전투에서 있었던 틸리 장군의 승리를 위해 억척어멈은 4벌의 장교샤스를 그 대가로 치렀다. 억척어멈의 포장마차는 총탄으로 파괴된 어느 한 마을에 세워져 있다. 먼 곳으로부터 희미하게 들리는 군악소리, 2명의 군인이 주보에 앉아있고 카트린과 억척어멈은 그들의 시중을 들고 있다. 군인 한 명은 모피로 된 코트를 두르고 앉아있다. 제6장 바이에른주 잉골슈타드시 근교에서 억척어멈 일가는 황제 측의 용병대장인 틸리 장군의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다. 군목은 자신의 재능이 쓸모없게 되었다고 불평을 하고 벙어리 카트리는 빨간 구두를 얻어 갖게 된다. 이때는 1632년이라고 한다. 종군 주보 상인의 천막 안 뒤쪽으로 술청이 있다. 비가 오고 있다. 멀리서 북소리와 장송곡 소리, 군목과 연대 서기관이 장기를 두고 있다. 억척어멈과 딸이 장부를 정리하고 있다. 제7장 사업상의 황금기를 맞이한 억척어멈. 극도에서 군목, 억척어멈, 그리고 그의 딸 카트린이 새로운 상품들이 걸린 포장마차를 끌고 간다. 억척어멈은 운동전으로 만든 목걸이를 목에 걸치고 있다.
제8장 종교전쟁은 벌써 16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다. 독일은 인구의 절반도 넘는 수를 잃었다. 도살과도 같은 전쟁이 남겨놓은 인구는 그나마도 심한 전염병에 죽어가고 있었다. 이전에 꽃피던 풍요로운 논밭은 기아가 휩쓸고 있다. 불타버린 시가지로는 늑대들이 누비고 다닌다. 1634년 가을, 우리는 스웨덴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의 침렵수 지방의 헤르도가에 있는 억척어멈을 만나게 된다. 그해 겨울은 철이 빠르게 온 셈이며 매우 혹독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동냥질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취사병은 우트레이트에서 온 편지를 받고 이별을 고하게 된다. 반쯤 폐허가 된 목사 관사 앞에서 초겨울에 어둑어둑한 아침, 바람이 휘몰아친다. 억척내와 치사병이 다 헤어진 양가죽을 두르고 마차 앞에 앉아있다. 지금까지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 제1장부터 8장까지 지시물을 요약해서 읽어보았습니다.